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정심. 오늘도 그녀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40년을 살아온 이 동네 시장 상인들은 모두 그녀의 얼굴을 안다. 과일 가게 아저씨는 늘 싱싱한 사과를 골라주고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제일 신선한 고등어를 따로 챙겨둔다. 정심은 장바구니 가득 채소와 생선, 과일을 담았다. 아들네 가족이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으니까. 며느리 수진이가 좋아하는 갈치도 샀고 손자 준호가 좋아하는 딸기도 한 팩 더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그것도 저녁도 아닌 대낮에. 아들 재현, 며느리 수진, 그리고 시댁 근처에 사는 딸 미라까지. 셋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심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정심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너무나 이상했다. 마치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눈빛 같았다. 재현의 무릎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수진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무언가 숫자들이 가득했다. 미라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황급히 화면을 껐다. 정심은 장바구니를 부엌 식탁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웬일로 다들 이렇게 모였냐고. 준호는 학교 안 갔냐고. 재현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이고 싶어서 왔다고. 하지만 분위기는 결코 반가운 재회가 아니었다. 공기가 무거웠다. 정심의 50년 인생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수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정심이 사온 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면 어떡하냐고. 허리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냐고. 정심은 괜찮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미라도 다가와 장바구니를 들여다봤다. 그러더니 갈치를 보고 또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요즘 기름진 거 먹으면 안 좋다며 건강검진 결과 나빴다고 의사가 말했잖냐고. 정심은 어리둥절했다. 지난주 건강검진 결과는 오히려 작년보다 좋았는데 무슨 소리인가. 재현이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이리 좀 앉으시라고. 얘기 좀 해야겠다고. 정심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소파에 앉으려는데 미라가 팔을 잡았다. 천천히 조심히 앉으라고. 마치 중환자를 대하듯. 정심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뭘로 보는 건가? 아직 멀쩡한데. 매일 아침 3,000보씩 걷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을 마치 곧 쓰러질 것처럼 대하는가? 소파에 앉자마자 재현이 서류를 펼쳤다. 정심은 그 서류 제목을 보고 눈이 커졌다. 부동산 시세 조사서. 그것도 자신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수지는 태블릿 화면을 정심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인근 요양원 리스트가 떠 있었다. 시설 사진, 월 비용, 입소 조건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미라는 휴대폰을 다시 켜더니 단톡방 화면을 보여줬다. 가족 단톡방이 아니었다. 정심이 빠진 단톡방. 방 제목은 엄마 문제 논의방이었다. 대화 내용이 수백 개 쌓여 있었다. 정심은 그제야 알아차렸다. 가족 회의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것도 자신을 빼고. 재현이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사업가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때의 그런 단호한 톤이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정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재현은 서류 첫 장을 넘기며 말을 이었다. 엄마 집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정심의 손이 떨렸다. 정리라니.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이 집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을.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 사시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관리도 힘드시고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계단에서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하냐고. 겨울에 보일러 고장 나면 누가 고쳐드리냐고. 수진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정심은 느낄 수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조바심과 계산을. 수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요즘 이 동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냐고. 어머니 집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이라 더 오를 거라고. 지금이 팔 타이밍이라고.
미라는 좀 더 직설적이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사는 거 위험해. 요즘 치매도 걱정되고.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같은 말 3번 반복하셨잖아. 정심은 어이가 없었다. 그건 전화 신호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려서 다시 물어본 거였다. 그런데 미라는 그것을 치매 증상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미라는 더 나아갔다. 엄마 나이 70이면 통계상으로도 인지기능 저하가 시작되는 나이라고.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재현이 다시 서류를 펼쳤다.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추이 그래프였다. 최근 3년간 이 동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재현은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짚으며 설명했다. 작년에 비해 30% 올랐다고. 지금 팔면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다고. 거기서 대출 갚고 세금 내고 나면 순수하게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남는다고. 정심은 머리가 멍해졌다.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엄마 걱정이 아니라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건가? 수진이 태블릿을 다시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요양원 비교표가 떠 있었다. A급 시설, B급 시설, C급 시설로 나뉘어 있었고 각 시설의 월 비용이 적혀 있었다. 수진은 능숙하게 설명했다. A급은 너무 비싸고 C급은 시설이 낙후됐으니 B급이 적당하다고. B급 요양원 월 비용이 250만 원 정도인데 집 한 돈으로 5년은 거뜬히 있을 수 있다고. 정심은 믿을 수 없었다. 수진이 언제 이런 조사를 다 했나?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나? 미라가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다. 우리 셋이서 지난 2달 동안 계속 논의했다고. 단톡방에서도 얘기하고 따로 만나서도 얘기했다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3군데나 상담받았다고. 요양원도 직접 5군데 방문했다고. 다 엄마 위해서 한 거라고. 정심은 소름이 돋았다. 2달 동안. 자신과 매일 통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재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부동산 매매 위임장 양식이었다. 이미 빈칸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현은 말했다. 엄마가 직접 부동산 다니시는 거 힘드시잖냐고. 우리가 대신 처리해 드릴 테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된다고. 정심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상의가 아니었다. 통보였다. 아니, 통보도 아니었다. 강요였다. 세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정심에게는 동의 도장만 찍으라고 하고 있었다. 정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싫다고 하면 어쩔 거냐고. 침묵이 흘렀다. 재영과 수진과 미라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처럼.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왜 싫어하시냐고. 다 엄마를 위한 일인데. 혼자 사시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사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하다고. 정심은 말했다. 자신은 요양원 갈 생각 없다고.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결정했고 정심의 의견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정심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자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다. 재현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수지는 태블릿 화면을 끄고 팔짱을 꼈다. 미라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정심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잘못한 건 자신이 아니었다. 자신의 집,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왜 잘못인가. 수진이 다시 태블릿을 켰다. 이번에는 다른 화면이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 빼곡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제목은 엄마 집 처분 수익 분석이었다. 정심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익 분석이라니. 자신의 집을 마치 투자 상품처럼 분석해 놓은 것이다. 수지는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집 시세 5억, 대출 잔금 1억, 양도소득세 예상액 5천만 원, 중개 수수료 1천만 원, 기타 비용 500만 원. 순수익 2억 5천만 원. 수진의 손가락이 다음 항목으로 내려갔다. 요양원 입소 비용. 보증금 3천만 원, 월 250만 원. 5년치 계산하면 1억 5천만 원에 보증금 3천. 총 1억 8천. 남는 돈 7천만 원. 수지는 그 7천만 원을 강조하며 말했다.
이 돈으로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병원비도 쓰고 장례 비용도 준비할 수 있다고. 정심은 듣다가 숨이 막혔다. 장례 비용이라니. 아직 살아있는 사람한테 장례 비용 이야기를 하다니. 재현이 끼어들었다. 엄마 오해하지 마시라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 거라고. 요즘 장례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냐고. 최소 2천만 원은 든다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 거라고. 정심은 묻고 싶었다. 그래서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냐고. 하지만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으니까. 아니, 착각이었을까? 진짜 걱정은 엄마가 아니라 돈이었을까? 미라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이번에는 인쇄된 종이 뭉치였다. 요양원 팸플릿이었다. 모두 6군데. 각 요양원의 시설 사진, 프로그램 안내, 식단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미라는 팸플릿을 넘기며 설명했다. 이 요양원은 시설은 좋은데 위치가 멀고 저 요양원은 위치는 가까운데 방이 좁고 이 요양원은 가격 대비 시설이 괜찮다고. 정심은 듣고 있다가 물었다. 내가 가고 싶은 요양원은 없냐고. 미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말했다. 엄마가 직접 고르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본 거예요. 정심은 알아차렸다. 자신의 의견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정심에게는 그저 순순히 따르기만 바라고 있었다. 재현은 다시 위임장을 꺼냈다. 이번에는 좀 더 급한 표정이었다. 엄마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지금 매수 희망자가 있다고 연락 왔다고. 지금 놓치면 나중에 이런 좋은 조건 못 만난다고. 정심은 깜짝 놀랐다. 벌써 매수 희망자까지 있다니. 그럼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다는 건가? 자신 몰래. 정심이 다그쳐 물었다. 집을 벌써 내놓았냐고. 재현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시세 조사 차원에서 부동산에 문의만 한 거라고. 그런데 마침 이 동네 집 찾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이 온 거라고. 아직 정식으로 매물 등록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정심은 알았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매수 희망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매물 정보가 돌고 있다는 뜻이니까. 수진이 조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이 동네 재개발 들어오면 집값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사 기간 동안 폭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팔고 안전하게 현금화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요양원도 자리가 없어요. 지금 예약해 놓은 곳도 대기자 많아서 빨리 결정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정심은 어안이 벙벙했다. 예약까지 해놨다니. 자신이 가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미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준비한 거 다 엄마 위해서예요.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안전하고 편하게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심은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다. 엄마 위해서라는 말. 그 말 속에 정작 엄마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엄마 위해서라면서 엄마를 빼놓고 모든 걸 결정했다. 이게 정말 엄마를 위한 일일까? 재현이 위임장과 볼펜을 정심 앞으로 밀었다. 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정심은 위임장을 내려다봤다. 서류 맨 위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 그 아래에는 빈칸들이 있었다.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맨 아래에 도장 찍을 자리. 정심은 손을 뻗지 않았다. 아니, 뻗을 수가 없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40년 추억이 담긴 집이 사라지고 자신은 낯선 요양원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2억 5천만 원을 손에 쥘 것이다. 정심이 도장을 찍지 않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재현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힐끔거렸다. 부동산 중개인과 오후 3시에 약속이 있다고 했다. 매수 희망자를 만나기로 했다고. 그 자리에 정심도 함께 가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심은 거부했다. 자신은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재현이 말했다. 엄마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지금 이 집값이 정점이에요. 재개발 발표 나기 전에 파는 게 최선이에요. 발표 나면 오히려 가격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 혼자 사는 거 정말 위험해요. 지난주에도 계단에서 헛디뎌서 넘어질 뻔했잖아요. 정심은 어이가 없었다. 그건 그냥 발이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재현은 그것을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치 정심이 중대한 낙상 사고를 당한 것처럼. 수진이 재현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어머니 요즘 건망증도 심해지셨어요. 지난달에 가스불 끄는 거 잊으셔서 냄비 타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와서 발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심은 반박했다. 그건 전화 받느라 잠깐 잊었을 뿐이라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젊은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어머니 나이에는 그런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집 전체가 불날 수도 있어요. 미라는 더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걱정되는 거예요. 엄마가 혼자 여기 사시면서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우리는 다들 바빠요. 오빠는 회사 일 때문에 매일 야근하고 새언니는 애들 케어하느라 정신없고 저도 시댁 일 때문에 바쁘고.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누가 달려가요. 이 집에서 쓰러지시면 누가 발견해요. 며칠씩 방치될 수도 있어요. 고독사 뉴스 안 보세요? 정심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의 말이 너무나 냉정했다. 엄마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자신들이 불편해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정심은 물었다. 그럼 요양원에 가면 너희들이 자주 오겠냐고. 침묵이 흘렀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솔직히 자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양원이 여기서 차로 1시간 거리거든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갈게요. 한 달에 한두 번. 정심은 허탈하게 웃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보기 힘든 아이들이 요양원 가면 한 달에 한두 번 온다는 것이다. 결국 요양원은 효도의 완성이 아니라 방치의 시작이었다. 수진이 변명하듯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에는 어머니 또래 어르신들 많아요. 같이 프로그램도 하시고 친구도 사귀시고. 훨씬 좋으세요. 여기서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보다. 정심은 반문했다. 내가 언제 외롭다고 했냐고. 나는 여기 동네 친구들도 많고 복지관도 다니고 교회도 가고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게 진짜 친구예요? 다들 엄마 집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 가시면 진짜 친구 사귀실 수 있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니까. 정심은 말문이 막혔다. 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40년 동네 친구들을 가짜 취급하다니. 재현이 시계를 다시 보며 조급하게 말했다. 엄마 시간이 없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매수자 만나서 계약금만 받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다 처리할게요. 정심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다는 것을. 엄마의 안전도 건강도 행복도 모두 핑계였다. 진짜 목표는 5억짜리 집을 현금화하는 것이었다. 정심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도장 안 찍는다. 집도 안 판다. 요양원도 안 간다. 재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지금 우리 무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달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알아봤는데. 부동산도 몇 군데나 다니고 요양원도 직접 방문하고. 다 엄마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나오시면 억울하잖아요. 정심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부탁한 적 있냐고. 너희가 알아서 한 거잖냐고. 수진이 흥분하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는데. 매주 전화하고 주말마다 들르고. 근데 이렇게 고집만 부리시면 우리도 힘들어요. 정심은 비웃었다. 매주 전화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5분짜리 전화로 안부 묻는 게 신경 쓰는 거냐고. 주말마다 들른다고? 한 달에 한 번 30분 앉아있다 가는 게 들르는 거냐고.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바빠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엄마만 생각하고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신경 쓰는 거잖아요. 정심은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이해됐다. 결국 자식들에게 자신은 부담이었다. 귀찮은 존재였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이다. 게다가 집까지 팔아서 돈까지 챙기면 일석이조였다. 정심은 천천히 일어섰다. 나가라고 했다.
세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재현이 물었다. 엄마 화내시는 거예요? 정심은 조용히 대답했다. 화낼 힘도 없다고. 그냥 실망했다고. 내가 이렇게 키운 자식들이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돈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재현이 변명했다. 엄마 오해예요. 우리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심은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이게 뭐냐고. 수익 분석표가 뭐냐고.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건 현실적인 계획이에요. 돈 문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고. 정심은 냉소했다. 그래 현실적이지. 엄마 감정은 비현실적이고 40년 집 추억은 비현실적이고 현실은 5억이고 2억 5천이고 7천만 원이지. 미라가 울면서 말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 진심이에요. 정심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심이면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나 빼고 회의하고 나 몰래 부동산 알아보고 나 없이 요양원 예약하는 게 무슨 진심이냐고.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다. 재현도 수진도 미라도 연락이 없었다. 정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화는 났지만 그래도 자식들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정심은 가슴 통증을 느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신경 쓰였다. 혹시 몰라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 같이 가자고. 내일 순환기내과 예약이 있다고. 재현은 짧게 대답했다. 회사 일 바빠서 못 간다고. 미라한테 전화해보라고. 정심은 미라에게 전화했다. 미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엄마 나 지금 진짜 바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하고 애들 학원 픽업도 해야 하고. 오빠한테 부탁해. 정심은 설명했다. 오빠는 바쁘다고 했다고. 미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택시 타고 가. 병원 가는 거 꼭 누가 같이 가야 해? 혼자도 갈 수 있잖아. 정심은 말했다. 검사 결과 설명 들을 때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고. 혼자 들으면 불안하다고. 미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맨날 엄마 일로만 움직일 수 없어. 그리고 엄마 그 정도는 혼자 하셔야지. 70이면 아직 젊잖아. 요양원 갈 나이도 아니라면서 그 정도는 혼자 하셔야지. 정심은 할 말을 잃었다. 요양원 안 갈 만큼 건강하다고 하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양원 가라고 하고. 자식들은 자신에게 뭘 원하는 건가. 결국 정심은 혼자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의사 설명을 들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경미한 부정맥이고 약 먹으면 괜찮다고 했다. 정심은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다. 이렇게 중요한 검사 결과를 혼자 듣다니. 옆에 누군가 있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심은 핸드폰을 꺼냈다. 재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검사 결과 괜찮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다. 재현에게서도 미라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혹시나 해서 가족 단톡방을 열어봤다. 최근 대화가 일주일 전에 멈춰 있었다. 정심이 집 처분 거부한 그날 이후로 정심은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다. 예전 대화 내용들이 보였다. 대부분 정심이 올린 메시지였다. 오늘 날씨 좋다고 반찬 해놨으니 가져가라고 손주 사진 보내달라고. 답장은 거의 없었다. 있어도 단답이었다. 응 알았어 나중에. 정심은 설정 버튼을 눌러봤다. 참여자 목록이 나왔다. 정심 재현 미라. 3명. 그런데 며칠 전 미라가 보여줬던 단톡방은 제목이 엄마 문제 논의방이었다. 참여자가 재현 수진 미라였다. 정심만 빠진. 정심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쳐봤다. 혹시 자신이 나간 다른 방이 있나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정심은 깨달았다. 자신이 나간 게 아니라 애초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다시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다른 부탁이었다. 집 보일러가 이상하다고. 온도가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한번 봐줄 수 있냐고. 재현은 귀찮다는 투로 대답했다. 보일러 회사에 전화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전화해.
정심은 설명했다. 회사에 전화하면 출장비 나온다고. 내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 진짜 바빠. 그리고 나 보일러 잘 몰라. 그냥 회사 불러. 정심은 실망했지만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다. 보일러 회사에 전화했다. 기사가 왔고 점검을 했다. 간단한 문제였다. 필터 청소만 하면 된다고 했다. 출장비 5만 원. 정심은 돈을 내며 생각했다. 재현이 왔으면 10분이면 해결할 일이었을 텐데. 하지만 재현은 오지 않았다. 바빴으니까. 아니 정말 바빴을까? 아니면 오기 싫었던 걸까? 며칠 후 정심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 뚫어봐도 안 됐다. 이번에는 미라에게 전화했다. 미라의 남편이 설비 일을 하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했다. 미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엄마 우리 남편 바빠. 일 나갔어. 그리고 집일은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지. 맨날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 정심은 기가 막혔다. 기대지 말라니. 자식한테 도움 청하는 게 기대인가. 정심은 결국 배관공을 불렀다. 10만 원이 나왔다. 그것도 간단한 작업이었다. 배관공은 말했다. 이 정도는 집에 남자 있으면 금방 하는 건데요. 정심은 쓸쓸하게 웃었다. 집에 남자가 없다고. 혼자 산다고. 배관공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식분들은 어디 계세요? 정심은 대답했다. 바쁘다고. 배관공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요즘 자식들은 참. 그날 밤 정심은 가계부를 펼쳤다. 최근 한 달 지출 내역을 봤다. 병원 택시비, 보일러 출장비, 배관 수리비. 모두 자식들이 도와줬으면 들지 않았을 돈이었다. 정심은 한숨을 쉬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자식들의 무관심이 서러워서였다.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으면서 집 처분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열심이었다. 핸드폰에 알림이 왔다. 가족 단톡방이 아니었다. 정심이 초대받지 못한 그 방. 아니, 정심은 그 방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며칠 전 미라가 실수로 보여줬던 화면이 기억났다. 방 제목 엄마 문제 논의방. 거기서 아이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을 것이다. 집 처분 계획을 요양원 알아보는 것을, 정심의 재산 분배를. 정심만 빼고. 정심은 깨달았다. 자신의 일상은 자식들의 관심 받기였다. 병원 가는 것도, 집 고장 나는 것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관심은 오직 하나. 5억짜리 집. 2억 5천만 원의 순수익. 7천만 원에 남는 돈. 숫자였다. 정심은 숫자로 환산된 존재였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정심은 여전히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자식들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심은 알고 있었다. 이 침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집 처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식들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화요일 오전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다. 엄마 생각 정리됐어?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정심은 거절했다. 할 얘기 없다고. 집은 안 판다고. 재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 부릴 거야?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정심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정심은 동네 복지관에 갔다. 매주 수요일 노래교실이 있는데 하루 일찍 가서 상담사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복지관 상담사 김연주는 정심을 반갑게 맞았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심은 최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다. 자식들이 자신 몰래 집 처분 계획을 세웠다는 것. 요양원 알아봤다는 것. 자신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김연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뭔가 생각난 듯 물었다. 혹시 어르신 성함이 박정심 맞으시죠?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연주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실은 어르신 따님이 2달 전에 여기 오셨어요. 정심은 깜짝 놀랐다. 미라가? 김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요양원 상담하러 오셨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 근처 요양원 리스트 드렸죠. 그런데 그때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입소시켜야 한다고. 정심은 얼어붙었다. 치매? 자신이? 김연주는 서류를 꺼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다. 신청인 항목에 미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상자 항목에 박정심. 입소 사유란을 보자 정심은 숨이 막혔다. 고령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독립생활 불가. 정심은 손을 떨며 물었다. 이게 언제 작성된 거냐고. 김연주가 대답했다. 2달 전이요. 그리고 실제로 입소 예약도 하셨어요. 다음 달 입소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정심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2달 전이면 자신이 전혀 모르던 때였다. 그때 미라는 정심과 매주 통화했고 정심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복지관도 다니고 교회도 갔다. 그런데 미라는 어머니가 치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김연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정말 인지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1달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김연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 보면 전혀 그런 증상 없으시거든요. 매주 노래교실 오시고 친구분들이랑 얘기도 잘하시고. 근데 따님 말씀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정심은 물었다. 그래서 요양원 예약이 확정된 거냐고. 김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약금도 입금하셨어요. 다음 달 15일 입소 예정이에요. 정심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다음 달 15일이면 보름밖에 안 남았다. 미라는 그때까지 정심을 설득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아니, 설득이 아니었다. 강제였다. 정심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요양원 입소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김연주가 서류를 더 꺼냈다. 입소 동의서였다. 보호자 서명란에 미라의 사인이 있었다. 하지만 본인 서명란은 비어 있었다. 김연주가 설명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최종 확정되는데 아직 어르신 사인이 없어서 보류 상태예요. 정심은 물었다. 본인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냐고. 김연주는 고개를 저었다.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치매나 인지저하가 심한 경우 가족 동의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법적 보호자가 판단한다는 명목으로요. 정심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은 멀쩡한데 치매 환자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식에 의해서. 김연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원하시면 이 예약 취소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심은 고맙다고 말했지만 취소하지는 않았다. 일단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다. 자식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얼마나 자신을 속였는지. 정심은 서류 사본을 요청했다. 김연주는 복사해줬다. 정심은 그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다짐했다.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복지관을 나오며 정심은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라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다. 엄마 왜? 정심은 차갑게 물었다. 너 2달 전에 복지관 갔었지. 미라의 목소리가 순간 굳었다. 그게. 정심은 더 추궁했다. 요양원 예약도 했지. 나 몰래. 침묵이 흘렀다. 미라가 결국 인정했다. 엄마가 어차피 동의 안 할 줄 알아서 미리 준비한 거야. 엄마 위해서 한 거라고. 정심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위해서? 엄마한테 치매 있다고 거짓말한 게 엄마 위해서야? 미라는 변명했다. 그건 요양원 입소하려면 사유가 필요해서. 정심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미라의 거짓말, 재연의 계획, 수진의 계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들은 정심을 위하는 게 아니었다. 정심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집을 빼앗고 요양원에 가두고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설쳤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혹시 자식들이 정말로 강제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다음 날 아침 정심은 결심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자 상담사가 친절하게 응대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심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자식들이 자신 몰래 집 처분 계획을 세웠다는 것. 요양원 예약까지 했다는 것. 자신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상담사는 심각하게 듣더니 대면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일 오전에 올 수 있냐고. 정심은 그러겠다고 했다. 다음 날 정심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법률구조공단은 시청 근처에 있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다. 상담실로 안내받은 정심 앞에 앉은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이름은 장미. 그녀는 정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중간중간 메모를 하면서 정심은 복지관에서 받은 서류 사본도 보여줬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 입소 동의서. 장미인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네요. 어르신 동의 없이 진행한 거잖아요. 장미인은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집 처분 문제부터. 집은 어르신 명의죠? 정심이 그렇다고 답했다. 장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절대로 어르신 동의 없이는 팔 수 없어요. 설령 자녀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매매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자녀가 위임장을 만들어 왔다 해도 어르신이 도장 안 찍으면 끝이에요. 정심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장미인은 경고도 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혹시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자녀분들이 보관하고 계신가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장미인은 다행이라며 말을 이었다. 절대로 도장이나 인감을 자녀분들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위조 사례도 있어요. 정심은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자식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두려웠다. 요양원 문제로 넘어갔다. 장미인은 서류를 다시 보며 말했다. 이건 더 심각해요. 어르신이 멀쩡하신데 치매 환자라고 거짓 신고한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예요. 정심은 물었다. 그럼 요양원 강제 입소도 막을 수 있냐고. 장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어르신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시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시면 누구도 강제로 요양원에 보낼 수 없어요. 장미인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요양원 입소는 본인 동의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법원의 후견 선고가 있어야 해요. 자녀라고 해서 마음대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어요. 정심은 안도했다. 그럼 자신은 안전하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장미인은 한 가지 더 짚었다. 문제는 자녀분들이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에요.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어요. 매일 전화로 설득하고 찾아와서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소문내고. 이런 것들도 다 노인학대에 해당해요. 정심은 놀랐다. 노인학대라니. 장미인은 심각하게 말했다. 요즘 자식들에 의한 노인학대가 정말 많아요. 특히 재산 문제가 얽히면 더 심해지죠. 장미인은 정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다. 첫째,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녹음이든 문자든. 나중에 증거가 돼요.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세요. 복지관, 동사무소, 친구들. 증인이 많을수록 좋아요. 셋째, 필요하면 접근금지 가처분도 가능해요. 자녀라도 어르신을 괴롭히면 법적 조치 가능해요. 정심은 메모하며 들었다. 모든 말이 낯설었지만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장미인은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 어르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르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어르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정심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렇다. 자신이 멀쩡하다는 걸, 독립적이라는 걸 보여줘야 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심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겼다. 자신에게는 권리가 있었다. 자신의 집에서 살 권리,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식들조차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었다. 정심은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들과 계속 싸우며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굴복할 수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심은 창밖을 보며 결심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자식들의 눈치 보지 않는 삶.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했다. 정심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해야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도장과 인감증명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두 번째,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변경하기. 세 번째, 자식들과의 대화 녹음하기. 집에 도착한 정심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작은 금고에 넣고 옷장 깊숙이 숨겼다. 은행 앱을 열어 비밀번호를 모두 바꿨다. 그리고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 통화 녹음 기능을 켰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정심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이제 자식들이 다시 연락 오기를 기다렸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자신이 주도권을 쥘 것이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심은 녹음 버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다. 재현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엄마 복지관에서 전화 왔던데. 무슨 일이야? 정심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법률 상담 받았다는 거 들었구나. 재현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법률 상담? 왜 그런 걸 받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정심은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가 나 몰래 한 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집은 내 동의 없이 못 판다고. 요양원도 내 동의 없이 강제 입소 불가능하다고. 재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화를 냈다. 엄마 지금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엄마 해치려고 하는 줄 알아? 다 엄마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나오시면 억울하잖아. 정심은 냉정하게 반박했다. 나 위해서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나 빼놓고 결정한 게 어떻게 나 위해서야. 재현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미리 준비한 거지. 엄마는 고집이 세서 설득이 안 되잖아. 우리가 얼마나 쏙 썩었는데. 정심은 반문했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냐. 내가 치매 있다고 요양원에 신고한 거냐. 재현은 당황했다. 그건 미라가 그냥 절차상 필요해서. 정심은 단호하게 말했다. 변명하지 마.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나는 멀쩡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치매 환자 취급했어. 재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자. 혹시 넘어지시면 어쩌나 혹시 병 나시면 어쩌나. 매일 불안해. 그래서 요양원 가시면 우리도 안심하고 엄마도 안전하고 좋잖아. 정심은 비웃었다. 너희가 걱정돼서 잠 못 잔다고? 거짓말하지 마. 지난주에 내가 병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넌 바쁘다고 안 왔잖아. 그게 걱정하는 사람이 할 짓이야? 재현은 말을 잃었다. 정심은 계속 말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건 나가 아니야. 집이지. 5억짜리 집. 2억 5천 순수익. 그게 너희 관심사지. 재현은 발끈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정심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수익 분석표는 뭐야? 요양비 계산하고 남는 돈까지 계산해 놓은 건 뭐야? 엑셀로 표까지 만들어 놓고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 마. 재현은 변명했다. 그건 현실적인 계획이야. 돈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정심은 냉소했다. 그래 현실적이지. 엄마 감정은 비현실적이고. 재현은 점점 화를 냈다. 엄마 왜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는 거야? 우리 진심인데. 정심은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심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너희 진심은 돈이고 나는 그냥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이야. 전화를 끊었다. 10분 후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라는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엄마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정심은 차갑게 말했다. 너 복지관에 가서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한 거. 그거 잘못 아니야? 미라는 변명했다. 그건 요양원 입소하려면 사유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정심은 끊어버렸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긴 문자였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시길 바랐습니다. 집 처분도 어머니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탐욕스러워서 한 게 아닙니다. 부디 오해 풀어주세요. 정심은 문자를 읽고 답장도 하지 않았다. 오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날 오후 3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정심은 문을 열지 않았다. 재현이 밖에서 소리쳤다. 엄마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정심은 대답했다.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수진이 애원하듯 말했다.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우리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정심은 단호했다. 사과 필요 없어. 그냥 가. 미라가 울면서 소리쳤다.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 엄마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심은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용서해주면 뭐가 달라져? 너희는 또 나 몰래 뭔가 꾸밀 거잖아. 재현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엄마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 우리도 엄마 자식이야. 정심은 비웃었다. 자식이면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속여? 자식이면 부모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30분 동안 밖에서 설득하고 애원하고 화내고 울었지만 정심은 문을 열지 않았다. 결국 세 사람은 돌아갔다. 정심은 문틈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봤다. 재현은 화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수지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미라는 울고 있었다. 정심은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확고했다. 이들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고. 그날 밤 정심은 생각했다. 이렇게 계속 대치하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찾아오고 계속 압박하고 계속 설득할 것이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수도 있다. 정심이 이상해졌다고 자식들 말을 안 듣는다고. 정심은 깨달았다. 여기서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자식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정심은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 물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냐고.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실버주택이 있다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자립 가능한 분들을 위한 주거시설이라고. 일반 아파트처럼 독립된 공간이지만 응급호출 시스템, 공동식당, 운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고. 정심은 관심이 생겼다. 조건을 물어봤다. 공무원이 설명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중위소득 일정 이하여야 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해야 하고 자가주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고. 정심은 조건에 맞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해당됐다. 공무원이 신청서를 건넸다. 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몇 달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정심은 상관없다며 신청서를 작성했다. 신청을 마치고 나오며 정심은 마음이 복잡했다. 4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집에 있는 한 자식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집 처분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요양원 이야기를 할 것이다. 차라리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게 나았다. 자식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았다. 몇 주가 지났다. 그 사이 자식들의 연락은 계속됐다. 하지만 정심은 단호했다. 집은 절대 안 판다고. 요양원도 절대 안 간다고. 재현은 점점 화를 냈고 수지는 점점 차가워졌고 미라는 점점 울었다. 하지만 정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이 더 굳어졌다. 이들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2달 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실버주택 입주가 확정됐다고. 다음 달 초에 입주 가능하다고. 정심은 기뻤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심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분류했다. 가져갈 것, 버릴 것, 기부할 것.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정심은 담담하게 정리했다. 과거에 매달릴 수는 없었다.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다. 재현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미라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던 날. 행복했던 순간들. 정심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랬던 걸까?
정심은 한숨을 쉬며 사진첩을 닫았다. 과거는 과거였다. 지금은 현재를 살아야 했다. 입주 일주일 전 정심은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가 이사 간다고. 공공 실버 주택으로 간다고. 집은 그대로 두고 간다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재현에게서 즉시 전화가 왔다. 엄마 무슨 소리야? 실버 주택이 뭐야? 정심은 설명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주거시설이라고. 거기서 살 거라고. 재현은 당황했다. 집은 어떡하고? 정심은 차분하게 말했다. 집은 내 명의로 그대로 둘 거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수진이 급하게 전화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혼자 하세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정심은 비웃었다. 너희는 나 빼놓고 결정하면서 내가 상의해야 해? 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미라도 전화했다. 울면서 말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싫어? 우리 때문에 집을 떠나는 거야? 정심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래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나한테 평화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평화를 찾아 떠나는 거야. 입주 당일 정심은 혼자 짐을 쌌다. 자식들은 오지 않았다. 정심은 예상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선택이니까 돕지 않을 것이라고.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 큰 짐은 많지 않았다. 옷까지 입을 생활용품. 그리고 소중한 추억 몇 가지. 트럭에 짐을 실으며 정심은 집을 돌아봤다. 40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 함께 꾸몄던 집. 아이들을 키웠던 집. 이제 떠난다. 실버 주택은 생각보다 좋았다. 깨끗한 원룸에 작은 주방 화장실. 창문으로는 햇빛이 잘 들어왔다. 복도에는 응급호출 버튼이 있고 1층에는 공동식당과 운동실이 있었다. 정심은 짐을 풀며 생각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자식들 압박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첫날 저녁 공동식당에 내려갔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하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정심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새로 오셨어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자리를 권했다. 여기 앉으세요. 같이 먹어요. 정심은 앉으며 생각했다.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실버 주택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매일 아침 7시에 공동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같은 테이블에 앉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복순 할머니는 75세로 정심보다 5살 많았지만 훨씬 활발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오후에는 서예 교실에 갔다. 이순자 할머니는 정심과 동갑이었다. 역시 자식들 때문에 여기 온 경우였다. 둘은 금방 친해졌다. 오전에는 주로 운동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 트레이너가 상주에서 어르신들에게 맞춤 운동을 지도해줬다. 정심은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꼈다. 예전에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거뜬했다.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월요일은 노래교실, 화요일은 그림 그리기, 수요일은 원예 수업, 목요일은 영어 회화. 바쁘게 지냈다. 외롭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에는 어르신들과 산책을 했다. 실버 주택 주변에 공원이 있었다.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가끔은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70이 되어서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는다는 게 신기했다. 정심은 이런 일상이 좋았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자유로웠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재현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엄마 잘 지내? 정심은 짧게 대답했다. 잘 지낸다고. 재현은 망설이다가 물었다. 거기 생활은 어때? 불편한 거 없어? 정심은 대답했다. 아주 좋다고. 친구들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많고.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살고 있다고. 재현은 뭐라고 말을 이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정심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재현의 목소리에서 미안함 같은 게 느껴졌다. 아니 착각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저 형식적인 안부였을 수도. 정심은 더 이상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일이었다. 지금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싶었다. 2달째 되던 날 미라가 실버 주택을 찾아왔다. 정심은 놀랐다. 미라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로비에서 만난 미라는 먼저 사과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라는 계속 말했다. 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무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우리 편의만 생각했어. 거짓말한 것도 진짜 잘못했어. 정심은 미라를 바라봤다. 딸의 눈에 진심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었다. 정심은 물었다. 오빠랑 새언니는?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오빠는 아직 화나 있어. 엄마가 실버 주택 간 거 자기 자존심 상했대. 새언니는 뭐라고 안 하는데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것 같아. 정심은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여기 생활 괜찮아? 정말 편해?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다고. 친구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눈치 볼 필요 없고. 미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 정심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 힘들었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그냥 처리해야 할 문제로만 봤을 때 정말 힘들었어. 미라는 울었다. 정심은 휴지를 건네며 말했다.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나는 이제 괜찮아. 여기서 새로 시작했어. 미라가 물었다. 엄마 우리 용서해 줄 수 있어? 정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아니야.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봐야 해.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기다릴게.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 뜻을 존중할게. 미라가 돌아간 후 정심은 로비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미라의 사과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 정심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설령 미라가 진심으로 변했다 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려웠다. 정심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완전히 끊지는 않되 의존하지도 않는 관계. 3달이 지났다. 정심은 실버 주택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마다 김복순 할머니, 이순자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저녁에는 공동 거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TV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했다. 웃음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자식들 전화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거웠다. 어느 날 이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정심 씨 자식들은 요즘 연락해?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다고. 재현은 가끔 전화한다고.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연락하는 게 어디야. 내 자식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와. 정심은 위로했다. 그래도 할머니는 여기서 행복하잖아요. 이순자 할머니가 웃었다. 맞아.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니까 오히려 속 편해. 정심은 그 말에 공감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었다. 그들이 연락하면 반갑고 안 하면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았다. 의존이 아닌 독립. 그것이 정심이 얻은 가장 큰 것이었다. 자식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다는 것. 어느 가을 저녁 정심은 방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주황빛 하늘 아래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정심은 그 풍경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누가 정해준 노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노후. 누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설계한 인생. 정심은 미소 지었다. 70이라는 나이에 새로 시작한 삶. 그 삶이 행복했다.